경북 상주의 어느 작은 마을. 논밭 사이로 바람이 불고 새벽이면 닭 우는 소리에 일어나는 삶. 김영애 할머니는 그곳에서 70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른 봄, 김영애 씨는 마당에 나와 직접 고추 모종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손바닥으로 흙을 눌러 모종을 심는 그 손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갈라진 손톱 밑엔 흙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어미는 손이 예뻐서 되는 일이 아니여 손이 억세야 자식이 크지. 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26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5살배기 외아들을 품에 안고 본격적인 생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책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벼 한 포기, 감자 한 알, 김치 한 통으로 겨울을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논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날도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어린 아들의 점심밥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김 할머니는 젖은 몸을 이끌고 돌아와 흙 묻은 발로 부엌에 들어서며 밥부터 지었습니다. 그땐 아들이 울며 말했대요. 엄마 일 그만해. 나 이제 컸어. 내가 돈 벌게. 하지만 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였지요.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엄만 지금 괜찮다. 중학교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자전거로도 40분 거리. 김 할머니는 매일 새벽 김밥을 싸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아들 손에 쥐어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배고프면 우유 사 먹고. 책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시절 아들은 성실했고 똑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 어르신들은 김영애네 아들은 틀림없이 서울 갈 거다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자는 목표가 있었지요. 고등학교 입학금이 부족할 땐 소를 팔았습니다. 눈물로 기르던 송아지를 내다 팔던 날, 김 할머니는 외양간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걸 보고 김 여사 미쳤다는 말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날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김 할머니는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긴 고생길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자. 이제 진짜 공부하러 가자. 할머니는 서울 가는 버스를 태어나서 처음 타보았습니다. 새 옷을 입힌 아들을 기차역에 세워두고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여기까지가 다요. 이제부터는 내 몫이다.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연애를 하고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뿌듯했지만 또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아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단정하게 정돈된 거실, 그리고 그 안에 앉은 세련된 여자.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과일 바구니에 홍삼 세트까지 들고 나와 정중히 인사하는 그 모습에 김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고 고운 사람일세. 우리 아들 복이 많구먼. 그날 김 할머니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선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외로움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 저 며느리 보니 안심이 된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몇 년 뒤, 김영애 할머니의 삶은 다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서울로 간 아들은 큰 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김영애 할머니는 손주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안고 죽는 날이 오면 그게 복이지. 그렇게 몇 년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명절이면 아들 부부가 시골로 내려왔고 손주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자갈을 입에 넣으려다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주가 다칠세라 항상 따라다녔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엔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크고 교육비와 맞벌이의 부담이 커지면서 며느리는 점점 시골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그냥 저희끼리 지내볼까 해요. 아이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한두 번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명절, 그리고 또 다음 명절에도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쁘겠지. 도시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수갈비를 재고 전을 부쳐 택배로 보냈습니다. 손주는 잘 먹을 거다는 생각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며느리의 무뚝뚝한 카톡 한 줄이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생신 때는 작은 케이크 하나가 배달되었고 아들의 전화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요. 라는 말로 급히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겨울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김 할머니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며느리의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며느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어머, 무슨 일로 여길? 며느리는 늘 입던 오피스룩 차림이었고 손엔 뭔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차에서 내린 아들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고 시선을 피한 채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셋. 며느리는 봉투를 꺼내 김 할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땅 서류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 할머니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 명의로 바꾸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몫이잖아요. 지금 해두면 절세도 되고 절차도 간단하니까요. 며느리는 그 말을 매우 당연한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에도 입을 다문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그리 생각하냐? 김 할머니가 묻자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해놓는 거래. 엄마 힘들게 관리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넘기면 편해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하자는 명분 아래 자신을 하나씩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에 시선을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놈의 편함이 결국 날 안 보겠다는 소리였구나. 그 다음 날 김 할머니는 땅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메모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증시 준비물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그녀는 그 순간 며느리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돔도 보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출이자 연체 안내 문서였습니다.
보낸 곳은 은행. 대출자는 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며느리가 김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감도장과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 아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땅이 아니라 내 이름이구나. 그리고 김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맞서겠다고. 은행에서 돌아온 김영애 할머니는 한동안 마당의 평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엔 기분 좋게 푹 삶아진 고구마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냄새마저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변의 봉투와 종이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김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든 가능했겠지요. 다음 날 김 할머니는 읍내 법률구조공단에 들렀습니다. 노인복지 담당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걸 혼자 파악하신 거예요?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이런 건 그저 눈을 크게 뜨면 보여요.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 인감도용, 사기대출 등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피해자로서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앞으로를 준비하려고요.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았고 농지와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의 관리 권한도 본인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농협 계좌는 즉시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장도 새로 파고 금고를 새로 들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시골을 찾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실은 미애가 엄마 인감으로.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내 아내가 그랬더라. 그래도 너한테 확인하고 싶었는데 네가 입도 뻥끗 안 하더라.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너 그 돈이 어디에 쓰인 줄은 아냐? 회사에서 손해를 좀 본 게 있어서 그걸 메꾸려 했다고 들었어. 나도 몰랐어, 엄마. 진짜야.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 믿는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 걸 네가 손댈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여자도.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뭘 하셨는데요? 땅은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계약서도 썼고 공증도 받았어. 통장도 바꿨고 도장도 새로 팠다.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해요? 혼자 살아온 인생이다. 혼자 결정할 수 있지.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에 김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이내 굳건해졌습니다. 이건 너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거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옷차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갓 나온 사람처럼 단정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김 할머니는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면 나한테 이런 짓은 안 했겠지. 저도 몰랐어요. 그날 서류 넣었던 거 그냥 간단한 절차라고 해서. 거짓말도 표정 관리를 하면서 하려무나.
김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가볼까요? 공증이니 뭐니 다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봐라. 내 것도 준비돼 있으니까. 변호사, 서류, 공증, 증거. 빠진 거 없다. 며느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김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김영애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속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지켜온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할머니는 시청 사회복지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부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긴요. 그냥 나라도 누군가한테 좋은 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삶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유언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날 속인 자에게는 줄 것도 없고 기억도 없다. 나를 기억하는 이에게만 따뜻한 마음을 남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웃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자신의 필체가 오늘따라 유난히 힘있고 곱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그녀는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냉장고를 선물했습니다. 평소 반찬 나눔 봉사를 함께 했던 이웃 아주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영애 씨. 이게 무슨 큰일이래요? 내가 조금 살다 갈 집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나도 여기서 밥 얻어먹은 날이 얼만데. 그녀는 허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처럼 그 눈물은 오래 참아왔던 감정의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김 할머니는 손수 짠 이불을 하나 들고 읍내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이었기에 직원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먼 걸음은 무슨 일로? 그냥 뭔가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이불이나 한 채 따뜻하게 덮으라고요. 그녀는 말없이 이불을 건네고 보육원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등을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다음 생엔 나도 저런 데서 시작하고 싶네요. 따뜻한 곳에서. 김 할머니는 이후에도 혼자 밥을 지어 먹고 마당에서 마늘을 말리고 고추를 뒤적이며 평범한 시골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흐느끼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존엄을 지키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아들의 전화를 받았고 손주의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에 그래, 그 말이면 됐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때 상처받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마을 이장이 김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거실 평상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은 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긴 낮잠을 자는 것처럼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접어둔 유언장이 놓여 있었고 한쪽엔 손수 써놓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살아냈고 용서할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남은 생은 짧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복지관 직원들, 경로당에서 함께했던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손주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기억을 지킨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땅보다 소중한 걸 지킨 사람, 돈보다 귀한 마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